독일 국방부의 한 결정 하나가 일본 방산업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자국 주력 전투기 사업에 선택한 기체는 다름 아닌 한국이 만든 초음속 훈련기였습니다. 일본의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따위는 남의 나라 설계나 빌려온 조립품에 불과한데 독일이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고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 조롱을 무색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 상공에서 실제로 그 기체가 실전에 투입되는 장면이 전 세계에 공개된 겁니다. 벌써 해외의 수주는 받고 있었고 비밀리에 제작까지 완료가 되었던 겁니다. 이를 본 일본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한국은 일본의 뒤에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미국조차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연방군 조달청에서 20년 가까이 무기획득 심사를 담당했던 위르겐 호프만입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코블렌츠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지내고 있지만 그날의 일만큼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려고 마음먹은 건 얼마 전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캄보디아라는 나라 이름을 듣게 되면서였습니다. 국경 상공에서 벌어진 사건이 국제 뉴스에 보도되고 있었고 그 화면 속에는 태국 공군의 전투기 한 대가 낮게 비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뉴스 앵커는 그 기체가 한국이 만든 초음속 훈련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즉각 한국 외교부에 항의문을 전달했고 한국은 며칠 지나지 않아 관련된 방산 수출 전체를 스스로 멈춰 세웠다는 소식이 이어졌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직 젊은 심사관이던 시절 우리 연방군 조달청은 노후화된 공군 훈련기 전력을 대체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의 안보 환경이 급격히 불안정해지면서 공군 전력을 하루라도 빨리 세대 교체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던 시기였고 검토 대상 목록에는 한국의 이름도 올라 있었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그 목록을 처음 받아 든 순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지하게 볼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조달청 회의실에는 저처럼 이 사업을 검토하던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는 일본에서 온 방산업계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 중간에 자료를 넘기다 말고 가볍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항공기 산업이라는 게 결국 남의 나라 설계를 빌려다 조립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나라라고요. 우리 유럽은 이미 수십 년 전에 그 단계를 지나왔다고 덧붙이면서요. 그 말을 들은 회의실 안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 역시 별다른 이견 없이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저 반도체와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군사기술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나라의 도면을 빌려 완성하는 조립 국가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검토 보고서 초안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해당 후보 기종은 자체 개발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성된 결과물로 판단되며 우리 독일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편입시키기에는 신뢰도가 낮다고요. 그 보고서는 상부로 올라갔고 한동안 조달청 안에서 한국이라는 선택지는 거의 논의조차 되지 않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상부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 지시를 받고 마지못해 그 조립국가라던 나라의 제안서를 다시 펼쳐들었고 그 순간부터 제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서류들을 다시 읽으며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그 발견이 왜 이후 조달청 전체를 뒤흔들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무렵 제가 작성했던 검토 보고서를 다시 꺼내본다면 지금도 낯이 뜨거워질 만큼 단정적인 문장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해당 후보 기종은 자체 개발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설계를 들여와
완성한 제품으로 판단되며 우리 독일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편입시키기에는 신뢰도가 낮다고요. 저는 그 문장을 쓰면서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나라 전문가들도 제 판단에 이견을 달지 않았고 그 보고서는 반박 없이 상부로 올라갔습니다. 그 보고서가 올라간 지 채 2달도 지나지 않아 조달청 안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유럽 접경 지역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었고 노후화된 훈련기들을 대체할 시간이 촉박해지던 상황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서유럽의 제작사들이 제시한 납품 일정은 짧아도 5, 6년 길게는 10년에 가까웠습니다. 상부에서는 결국 모든 후보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제 이름도 그 재검토팀 명단에 다시 올랐습니다. 그 팀에는 저 말고도 새로운 인물들이 합류했습니다. 독일 공군에서 실제로 노후 훈련기를 조종해 온 현역 장교 루카스와 오스트리아 항공청에서 파견된 자문관 한 명이었습니다. 그 오스트리아인 자문관은 첫 회의에서부터 저와 비슷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는 서류를 훑어보다 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성능 수치는 뭔가 잘못 기재된 게 분명하다고 실무진이 단위를 착각했거나 시험 조건을 잘못 표기했을 거라고요. 저는 그 말에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자리를 정리하던 이탈리아 출신 파견 위원 한 명도 저희 쪽으로 다가와 비슷한 말을 얹었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 항공산업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언급하며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가 그런 완성도를 낼 수는 없다고 단정했어요. 유럽에서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이 아니고서야 이런 수치는 나올 수 없다는 게 그의 논리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루카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원본 시험 기록을 요청하자고 제안했어요. 며칠 뒤 실제 비행 시험 데이터와 다른 나라 공군에서 이미 운용해 온 기체들의 정비 기록이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그 자료를 오스트리아 측 시험기관에 보내 교차 검증까지 의뢰했고 저는 직접 그 기체가 실전 배치되어 있는 나라로 짧은 실사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활주로에 서서 실제로 이착륙하는 기체를 눈으로 확인하고 정비 경납고 안까지 들어가 부품 하나하나를 살펴봤어요. 그곳에서 만난 현지 정비사들의 설명은 서류에 적힌 숫자와 한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검증 결과가 돌아오는 데는 2주가 걸렸습니다. 그 결과는 처음 저희가 의심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수치에는 오기도 차고도 없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인 자문관의 얼굴에서 처음의 여유가 사라지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위원 역시 더 이상 자기 나라의 역사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스위스에서 참관인 자격으로 와 있던 국방분석가가 새로운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시험 비행이 실전 상황과는 다른 이상적인 조건에서만 이루어졌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악천후나 야간 상황에서도 같은 수치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희는 그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기체를 이미 도입한 나라들의 야간 및 악천후, 훈련 기록까지 별도로 요청했습니다. 도착한 기록에는 야간 비행 시험에서도 반응 속도와 명중률이 주간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위스 분석가는 그 기록을 확인하고서야 자신의 의문을 접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의 수치라면 우연이라 넘길 수 있었겠지만 항속거리도 반응 속도도 정비 소요, 시간도 주야간, 기록도 모든 항목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쌓일 때마다 제 안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자라났습니다. 처음에는 이 결과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반발심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수치가 가능한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이후 제 관심은 이 나라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가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 문단에 적혀있던 첫 숫자는 최고 속도였습니다. 마 1.6, 소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날 수 있다는 표기였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초음속으로 나는 훈련기야 다른 나라에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줄이었습니다. 마하 0.7에서 0.9 사이 구간에서는 우리 공군의 주력기인 유로파이터와 사실상 차이가 없는 기동 성능을 보인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3번 다시 읽었습니다. 아음속에서 초음속으로 넘어가는 그 까다로운 구간에서 주력기급 성능을 낸다는 건 제가 알던 소형 훈련기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저는 그 숫자가 시험 조건을 유리하게 골라 낸 결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실무진에게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서류가 아니라 실제로 그 기체와 우리 주력기를 함께 운용해본 나라의 조종사 교육 기록을 봐야겠다고요. 며칠 뒤 도착한 자료에는 더 당혹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그 기체를 도입한 나라의 조종사들은 단 7시간의 전환 교육만으로 기존 주력기와 이 기체를 번갈아 몰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7시간이면 조종사가 매뉴얼을 한 번 정독하고 감각을 익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입니다. 회의실에 함께 있던 벨기에 출신 항공 전문가 한 명이 그 자료를 보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이런 전환 시간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이건 단순한 경전투기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는 자신이 몸담은 벨기에 항공산업의 자존심을 걸고 그 수치를 무너뜨려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먼저 시험 비행이 이루어진 계절과 기상 조건을 문제 삼았습니다. 더운 날씨에서는 엔진 출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니 유리한 조건에서만 측정된 수치일 거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 시험은 오히려 기온이 높은 계절에 여러 차례 반복되어 있었고 결과는 매번 거의 같았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고 이번엔 시험에 사용된 기체가 특별히 손질된 시제기였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그 의혹을 풀기 위해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실전에서 운용 중인 양산 기체의 정비 이력을 별도로 받아봤습니다. 그 기록에도 성능 저하를 나타내는 항목은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엔진 자료를 요청했고 도착한 자료에는 7.5 톤급 추력을 내는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으며 그 수치는 기체의 크기와 무게를 감안했을 때 오히려 여유가 있는 편이라는 평가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벨기에 전문가는 그 자료를 끝까지 읽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네덜란드에서 온 정비 총괄 담당관이 전혀 다른 각도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정비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면 실제 운용 측면에서는 실패한 기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시간당 정비 소요, 비용과 부품 교체 주기를 별도로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어요. 저희는 그 제안에 따라 이미 여러 해 동안 이 기체를 운용해 온 나라들의 정비 예산 집행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도착한 자료에는 시간당 정비 비용이 동급 기체 평균보다 오히려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부품 교체 주기 역시 예상보다 길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담당관은 그 수치를 2번, 3번 다시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의 의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저마다 다른 각도에서 흠집을 찾으려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말없이 자료만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그동안 모인 자료들을 책상 위에 쭉 늘어놓았습니다. 속도, 기동 성능, 전환 교육 시간, 엔진 출력, 정비 비용까지 어느 항목 하나 예외 없이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다른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이 나라가 이런 기체를 만들어냈다는 사실보다 더 궁금한 건 도대체 이런 완성도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며 그 기체의 개발 초기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던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이 기체를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딘가에서 설계도만 빌려와 완성한 결과물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개발 기록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이 초음속 기체는 미국의 한 항공기
제작사와 한국의 항공산업체가 처음부터 공동으로 설계에 참여해 함께 개발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회의에서 처음 꺼냈을 때 예상치 못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이번에 나선 건 스웨덴에서 파견된 자문위원이었어요. 그는 공동 개발이라는 표현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대기업이 자기 기술력을 홍보하려고 계약서에 그럴듯한 문구만 끼워 넣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 제작사 측에 직접 당시 개발 과정의 원본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자료가 도착하기까지 거의 한 달이 걸렸어요. 도착한 자료에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양측 기술진이 나눈 회의록과 각 부분의 설계,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표기된 조직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체의 뼈대와 비행 제어 계통에서부터 무장 통합에 이르기까지. 한국 측 기술진이 책임자로 이름을 올린 항목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스웨덴 자문위원은 그 조직도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이번엔 다른 의심을 꺼냈습니다. 책임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다고 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핵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저희는 결국 그 의심을 완전히 걷어내기 위해 각국의 항공 당국에 등록된 설계 특허 기록까지 확인했습니다. 기체의 핵심 구조와 관련된 특허 여러 건이 한국의 기업 이름으로 단독 등록되어 있었고, 그 특허들은 이미 국제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고 있었어요. 스웨덴 자문위원은 그 기록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때 노르웨이에서 온 국방 조달 관계자가 전혀 다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특허와 설계 책임이 아무리 분명해도 실제 납품 속도가 소문만큼 빠르지 않을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납기와 실제 인도 시점은 늘 차이가 나기 마련이라는 것이 그의 경험이었어요. 저희는 그 지적을 받아들여 이미 이 나라와 계약을 맺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실제 인도 기록을 하나하나 대조해봤습니다. 확인 결과 계약 체결 이후 첫 물량이 실전 배치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어느 나라의 경우에도 1년 반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유럽 전통 제작사들이 앞서 제시했던 시간표는 짧아도 5년이었어요. 노르웨이 관계자는 그 대조표를 여러 번 되짚어보고 나서야 자신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음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특허 기록과 계약 규모, 납품 속도까지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사이 제 관심은 전혀 다른 곳으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나라로 하여금 굳이 대등한 파트너의 자리를 요구하고 이런 속도까지 만들어냈을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몇 주 뒤 저희 연방군 조달청은 이 기체를 포함한 도입 사업을 공식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1차분만으로도 원화로 환산해 15조 원이 넘었고, 이후 추가 계약이 이어지며 그 규모는 28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저는 그 결정서의 실무 담당자로서 제 이름을 함께 올렸습니다. 서명을 하던 그 순간에도 저는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결정서의 실무 담당자로서 제 이름을 함께 올렸습니다. 서명을 하던 그 순간에도 저는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뉴스 화면 속에서 그 기체와 똑같은 계열의 훈련기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번엔 유럽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하늘 위였어요. 캄보디아와 국경을 맞댄 태국이 그 기체를 국경 초계에 투입했고, 그 과정에서 폭격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즉각 한국 외교부에 항의문을 전달했고, 저는 그 화면을 보며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직접 검증하고 또 검증했던 그 기체가 이번엔 전혀 다른 대륙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건 직후 열린 한 국제안보 포럼에서 저는 우연히 캄보디아, 즉 국방 관계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나라는 그 기체를 그저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급하게 사들인 반쪽짜리 물건 정도로 여겼다고요. 자국 군에는 변변한 전투기조차 없다 보니 이웃나라가 들여온 무기 체계를 제대로 살펴볼 여력조차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토론이 이어지던 중 이번엔 포르투갈에서 온 국방 분석가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이 사고가 결코 우연이 아닐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정밀유도 폭탄을 사용하고도 민간인 구역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건 유도 체계 자체의 명중 오차가 크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였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실제 운용국들의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목표 지점과의 오차는 평균 3m 안팎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르투갈 분석가는 그 수치를 보고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때 터키에서 온 무기체계 평가관이 또 다른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3m라는 수치가 어디까지나 통제된 시험장에서 측정된 결과일 뿐, 실제 분쟁 지역처럼 통신이 끊기고 기상이 나쁜 환경에서도 같은 정밀도가 나올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저희는 실제 분쟁 지역에서 이 무기 체계를 사용한 기록만을 따로 추려봤습니다. 확인 결과 통신 장애가 있었던 임무와 야간, 저시정 임무에서도 명중 오차는 시험장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터키 평가관은 그 자료를 2번, 3번 대조해보고 나서야 자신의 예상이 빗나갔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포럼 뒤쪽에서 지켜만 보고 있던 이집트 출신 조달 담당관이 이번엔 전혀 다른 조건을 걸고 나왔습니다. 그는 통신장애나 야간 상황은 인정하더라도 모래바람이 잦은 사막 기후에서는 엔진, 흡입구에 이물질이 들어가 고장률이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담당했던 여러 사업에서 실제로 그런 사례를 여러 번 봤다는 것이었어요. 저희는 그 지적에 따라 사막기후권에서 이 기체를 실전 운용 중인 나라의 고장 발생률 기록을 별도로 요청했습니다. 도착한 자료에는 흡입구의 특수 필터 구조가 적용되어 있어 동급 기체 대비 오히려 고장률이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집트 담당관은 그 필터 구조 도면까지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자리에는 일본에서 온 방산업계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두고 결국 저 나라 무기 산업이라는 게 남의 나라 설계를 빌려 온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독일이 이 기체를 도입하며 확인했던 설계 특허와 실전 명중률 기록, 그리고 방금 터키와 이집트 측이 확인한 실전 데이터까지 알고 계시냐고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캄보디아 관계자는 그 자료들을 보고도 한동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에서 이런 정보를 접할 기회 자체가 없었다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를 둘러싼 오해는 대륙을 가리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하나의 사고 소식에서 시작된 의심이었는데 그 의심이 통신기상 사막 기후까지 조건을 바꿔가며 검증을 거칠 때마다 오히려 신뢰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오해가 거치는 방식 또한 언제나 같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숫자와 기록으로, 감정이 아니라 검증된 결과로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독일 국방장관이 한국제안보회의 연설에서 이 기체를 두고 직접 언급했던 일을 떠올리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연설 도중 이 나라산 무기를 불거 몇 개월 안에 실전 배치까지 마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뢰할 수 있는 체계라고 표현했습니다. 국방장관급 인사가 동맹국들이 모인 자리에서 특정 무기 체계를 그런 식으로 콕 집어 언급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저는 그 발언이 있던 순간을 직접 지켜봤던 사람 중 하나였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나라 대표단의 표정까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포르투갈 분석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면 이건 단순히 독일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냐고요. 저는 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이 나라의 방산 수출 통계를 함께 꺼내 보였습니다. 이 나라의 방산 수출 가운데 우리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그 뒤를 여러 유럽 국가들이 순서대로 잇고 있다는 수치였습니다. 이때 덴마크에서 온 국방정책자문관이 그 통계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특정 기간만 잘라내어 유리하게 계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독일이라는 대형 계약 하나만 반영해서
비중을 부풀린 착시일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유럽 방위산업협의체가 발표한 원자료를 함께 열어보았습니다. 그 기관은 특정 계약한 건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친 누적 자료를 독립적으로 집계하는 곳이었어요. 그 원자료에는 독일뿐 아니라 필리핀, 이라크, 그 밖의 여러 나라가 이미 이 나라의 항공 전력을 도입해 실전 배치했다는 기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덴마크 자문관은 그 목록을 하나씩 짚어가며 세어보더니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독일 한 건의 착시가 아니라 여러 대륙에 걸친 누적된 선택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핀란드에서 온 국방 예산 담당관이 전혀 다른 각도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많은 나라가 이 기체를 도입했더라도 도입 초기 비용만 저렴하고 이후 유지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방식이라면 누적 도입 건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여러 해 동안 국방 예산을 다뤄오며 그런 함정에 걸린 사업을 여러 봤다는 것이었어요. 저희는 그 지적을 받아들여 각국의 생애주기 비용, 즉 도입부터 퇴역까지 전체 기간의 총비용 자료를 별도로 요청했습니다. 도착한 자료에는 이 기체의 생애주기 총비용이 동급 유럽산 기체 대비 오히려 낮게 산출되어 있었고, 그 이유로는 부품 공급 안정성과 표준화된 정비 체계가 꼽혀 있었습니다. 핀란드 담당관은 그 산출 근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계산해보고 나서야 자신의 우려를 거두었습니다. 캄보디아 관계자는 그 통계를 보며 처음으로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나라가 이 나라의 무기 체계를 오해했던 이유가 단순히 정보가 부족해서만은 아니었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자국이 처한 지역 안보 환경 자체가 이런 국제적인 검증 과정을 접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그 말이 제가 느꼈던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정보를 굳이 찾아보려 하지 않았던 것이었으니까요. 일본에서 온 방산업계 관계자는 그때까지도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자신이 몸담은 업계에서는 이 나라를 여전히 후발주자로만 취급해왔다고. 그런 인식이 이미 여러 동맹국의 실제 결정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었다는 걸 오늘에서야 실감했다고요. 그는 그 말을 하면서도 좀처럼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마다 다른 대륙에 있는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선택을 하게 만든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이겠느냐고요. 단순히 가격이 싸다거나 운이 좋았다는 설명으로는 이 정도 규모의 누적된 선택을 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포럼이 끝나갈 무렵 저는 참석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낮게 평가했던 진짜 이유는 그 나라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회의실 안에는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예전에 회의실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은 무게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예전에 회의실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은 무게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제가 이미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그 실사를 갔던 활주로에서 저는 현지 정비사들 가운데 유독 말수가 적던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김도현이었어요. 그는 경납고 구석에서 부품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확인하며 저에게 몇 가지 수치를 설명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지나가듯 물었습니다. 이 정도로 완성도 높은 기체를 만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고요.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스승 세대가 이 기체 개발에 뛰어들었을 무렵 나라 전체가 외환위기 직전의 벼랑 끝에 서 있었다고요. 개발 예산을 대던 회사조차 외화 지불을 미루며 겨우 버티던 시기였는데도 그 세대 기술자들은 사업을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경납고에서의 이야기를 포럼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스페인에서 온 또 다른 참관인 한 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그런 결연한 창업기 일환은 어느 기업이나 홍보 자료에 흔히 넣는 미화된 이야기일 뿐이라고 지적했어요. 실제 개발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그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적을 받아들여 그 자리에서 곧바로 공개된 개발 연역 자료를 함께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기록을 확인해 보니 김도현의 이야기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체의 체계 개발은 그 나라가 외환위기를 맞기 불과 2달 전에 시작되었고, 이후 시제기가 처음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그리고 그 시제기가 실제로 하늘을 날기까지 각각 몇 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기록이 정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개발을 주도하던 기업은 외화 지불을 유예받고 새로운 자본을 끌어와야 했을 만큼 위태로운 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당시 군 당국이 초음속 성능 없이 아음속 수준으로 만족하자고 했음에도 현장 연구진이 이를 거부하고 초음속으로 가겠다고 밀어붙였다는 기록이었어요. 그 결정을 내렸던 책임자는 그 고집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오스트리아에서 온 자문관이 새로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고집이 회사 전체의 결정을 바꿀 수 있었다는 이야기 자체가 미심쩍다고 말했어요. 조직이라는 건 개인의 신념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그의 논리였습니다. 그는 그 결정이 실제로 조직 차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근거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저희는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해 당시 사업을 감독했던 정부 기관의 의사결정 문서까지 찾아보았습니다. 그 문서에는 실무부처가 현장 연구진의 손을 들어주며 최종적으로 초음속 개발 방향을 승인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고, 그 결정을 반대했던 책임자가 이후 자리에서 물러난 경위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개인의 소신이 아니라 조직 차원의 공식적인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서류로 증명된 셈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자문관은 그 문서를 다 읽고 나서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의 방위산업 도입 과정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지만 대개는 안전한 선택 쪽으로 결론이 났었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위험을 감수한 쪽이 결국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 참관인은 그 기록을 다 읽고 나서야 조용히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에서 오히려 눈높이를 낮추지 않고 밀어붙인 결정이었다는 사실이 특히 의외라고 말했어요. 저 역시 그 대목에서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동안 완성된 결과물의 성능만을 검증해왔을 뿐, 그 성능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선택들이 쌓여 있었는지는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캄보디아 관계자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떠올리며 위기 앞에서 눈높이를 낮추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선택인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 선택이 결국 수십 년 뒤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자기 나라도 언젠가 위기 앞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싶다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일본에서 온 방산업계 관계자도 그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저에게 짧게 물었습니다. 그 개발 초기 문서, 자신도 한번 볼 수 있겠느냐고요. 저는 그 질문이 그가 처음으로 스스로 확인하려는 태도를 보인 순간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저는 말없이 자료를 건넸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서류 몇 장과 회의실에서 오가는 말들만으로 한 나라의 산업 전체를 함부로 재단했었습니다. 반면 그 나라의 기술자들은 나라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눈높이를 낮추지 않았고, 그 선택이 지금 이 순간 세계 여러 나라의 하늘을 지키는 결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김도현에게 다시 연락을 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압니다. 당신들이 만든 게 단순한 기체 한 대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화기 너머로 옅은 웃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김도현에게 다시 연락을 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압니다. 당신들이 만든 게 단순한 기체 한 대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화기 너머로 옅은 웃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포럼 뒷줄에 앉아있던 미국 국방 관련 연구기관 소속 인사 한 명이 그제야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가 결국 독일이라는 한 나라의 특수한 사례일 뿐 세계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근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량 전투기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미국과 유럽 제작사들의 점유율이 여전히 압도적이라는 논리였어요. 저는 그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정 국가 한 곳의 계약만으로 전체 시장의 흐름을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초음속, 경전투기 및 고등훈련기, 시장 전체의 수주 현황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확인해보니 이 나라의 기체는 독일 한 곳에 그치지 않고 필리핀과 이라크에서도 이미 수십 대씩 실전 배치되어 있었고 새로 발주되는 경량 전투기 사업 가운데 상당수를 이 나라가 가져가고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오랜 전통을 가진 몇몇 유럽 제작사들은 신규 수주 실적이 사실상 정체되어 있었어요. 미국 측 인사는 그 자료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정 계약의 우연이 아니라 시장 자체의 흐름이 옮겨가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다고요. 그는 그 말을 하며 처음으로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캄보디아 관계자는 포럼이 끝나갈 무렵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나라도 언젠가 이런 검증 과정을 스스로 거칠 수 있는 위치에 서고 싶다고요. 그는 오해에서 시작해 인정으로 끝나는 이 이야기가 비단 한 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에서 온 방산업계 관계자 역시 마지막으로 저에게 짧게 말을 건넸습니다. 자신이 몸담은 업계 전체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오늘 나눈 이야기를 돌아가서 동료들에게도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에 그 자신감 대신 신중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포럼장을 나서며 제가 썼던 그 첫 보고서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자체 개발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의 결과물이라던 그 문장이요. 저는 그 문장이 얼마나 가벼운 판단이었는지, 그리고 그 가벼운 판단. 하나가 한 나라의 기술자들이 나라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지켜낸 선택들을 얼마나 쉽게 지워버릴 뻔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국경 하나를 사이에 둔 작은 오해에서 시작해 국방장관의 발언과 여러 대륙에 걸친 실전 배치 기록, 그리고 세계 시장 전체의 흐름까지 결국 모든 물음의 끝에는 같은 답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라 스스로 그 자리를 만들어 낸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강대국이든 이웃나라든 누군가를 눈대중으로 낮게 평가하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평가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데는 숫자와 기록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증명의 과정을 직접 지켜본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딘가에서 여전히 누군가를 작다는 이유만으로 낮게 보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하늘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 부탁드립니다.